네, 반갑습니다. 네, 중간고사 모두 잘 쳤습니까? 여전히 대답이 없네요. 목소리가 잘 안 들리나요? 네, 네. 중간고사 채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 대략 가채점을 했을 때, 평균이 100점 만점에 40점이 안 됩니다, 지금. 예년에 비해서 평균이 한 10점 정도 떨어졌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력이 뭐 부족해서 떨어진 건 아닌 것 같고 수업 방식에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할 말 있나요? 김강민 학생? 김강민? 예, 뭐 할 말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리 시끄럽죠? 지금 밖이라 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네. 마이크 꺼지는 게 안 되는 모양이네. 자, 그래서 제가 원인을 쭉 판단해 본 건데 유튜브에 제가 동영상 녹화를 올리고 있는데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 중간 평가를 이렇게 봐도 내용이 너무 많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여러분 동영상 보고 한꺼번에 공부하기엔 너무 양이 많아집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하는 이유가 다 있는데 핑계를 대고 이렇게 이제 수업에 집중을 안 하는 게 원인인 게 확실해졌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처음 수업할 때 내가 출석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이후로 이제 체크를 안 했는데 실시간 수업 듣는 걸 때때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 방식을 바꾸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예, 다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석을 처음 들어올 때 체크하려고 들어왔는 학생들은 체크만 하고 켜놓고 이제 자기는 다른 일 하는 경우가 많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 점수가 지금 40점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수업이 유튜브 안 올리겠습니다. 실시간으로만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나중에 혹시나 중간에 영상이 끊어지거나 불편하신 분들은 즉시 질문을 하기 바랍니다. 동영상 녹화를 그냥 믿고 그냥 나중에 본다. 하지만 사실 7주 정도 한 번에 이제 대략 90분 정도 해서 총 몇 개입니까? 열 몇 개의 영상을 한꺼번에 보려고 하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공부 학습을 하니까 굉장히 이제 학습 질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 안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질문 있는 사람 실시간 질문을 하도록 하고 실시간 수업에 집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해가 됐나요? 왜 그렇게 하는지 제가 시험 결과를 보니까 굉장히 참담한 현실이고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이제 했는 게 뭐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거기에다가 여러분 저 강의 중간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 평가를 해서 뭐 보니까 강의 내용이 너무 많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서 제가 이제 그런
방식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중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의견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호응해서 제가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 중간 평가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화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에 혹시나 소리가 끊어지거나 수업 듣는데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즉시 질문을 하고 자유롭게 수업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질문이 2개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제 평균이 4인데 대학 평균이 4.4인데 이제 4 정도 됩니다. 여러분 1학년이라서 이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수업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느낀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근데 이게 왜 응답자가 1명밖에 없지?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이거 응답을 안 했나요? 그리고 수업을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 이제 그런 학생들이 예, 어쨌든 예, 했는데 여기 통계가 잘 안 잡혔네. 데이터가 조금 이상하네. 이야기. 예. 그리고 여기 보면 매트랩도 이해를 잘 못하겠다. 이해를 못하면 질문하면 되는데 한 번도 질문을 한 사람이 없는 상황인데 지식이 없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면 여러분 실제로 질문을 좀 해주고 소통하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면 강의를 할까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 수요일 되면 채점이 마무리되는 대로 수요일 날 성적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어쨌든 평균은 40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혹시 중간고사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까? 그리고 20점 이하가 한 10명 정도 됩니다. 20점 이하가. 혹시 20점 이하에 속하는 학생들은 기말고사도 혹시나 그렇게 20점 이하가 나오면 성적은 꽈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20점이 넘을 수 있도록 분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수업 시간 빼먹지 말고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중간고사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질문이 있는 학생들이 있나요? 역시나 질문이 없네요. 아까 얘기했지만 중간고사 수요일 날 공개한다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답이 틀리면 틀린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고 부분 점수가 필요하면 부분 점수를 거의 뭐 조금 틀린 경우는 있겠지만 답이 틀리면 틀린 거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나요? 네, 없으면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도를 빨리 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천히 연습 문제도 풀어주면서 여러분들을 뭐 따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꺼번에 유튜브 보고 공부하려고 하니까 뭐 강의 자료도 많고 그렇게 느껴질 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많은 게 아닙니다. 수업 시간에만 잘 따라하면 따로 시간 투자할 필요가 없는 그런 진행이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오늘 출석 체크는 언제 하냐? 이제 수업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언제 출석 체크를 하냐면 수업이 75분 수업에서 이제 60분 수업이 끝나고 나면 지금 우리가 1시 30분에 시작했으니까 2시 30분 되면 이제 수업의 대부분 내용은 끝나고 남은 시간에 시험 여기 보면 LMS에 보면 시험 있죠. 시험 보면 퀴즈. 자, 오늘부터 퀴즈가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지금은 공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업 내용을 가지고 퀴즈를 남은 시간 하면 요걸 가지고 출석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에 지금 집중 안 하는 사람은 출석 체크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중간고사 이전과 이후가 제가 보고 중간에 평가하니까 일방적인 너무 수업이라서 여러분들이 집중이 전혀 안 되는 이런 단점을 보완하고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퀴즈 점수 성적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바뀐 거 다 이해됐습니까? 나중에 와서 공지 못 들었습니다 하면 안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후에 중간고사 이후에 우리가 강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주로 배웠습니다. 지금 그래서 중간고사 이전까지 라플라스 변환까지 해서 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풀이하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물리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내용을 잘 이해하면 여러분들 2학년, 3학년 전자공학에서 배울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거는 모두 이제 기본적인 거는 배웠다. 자, 그렇게 이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절반 남은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연립, 미분 방정식, 선형, 비선형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이걸 이제 뭐 대략적으로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통해서도 배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중요한 게 벡터와 매트릭스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 배우게 되겠습니다. 요거 개념을 명확하게 이제 가지고 있으면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선형 미분 방정식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해석할 수 있고, 자, 그다음 중요한 부분의 한계가 이제 퓨리에 트랜스폼이나 급수를 이해하면 이제 뒷부분의 내용은 대부분 커버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벡터와 매트릭스는 여러분들 교육 과정에서 잘 안 배운 학생들이 이제 대부분이 많을 겁니다. 혹시 벡터나 매트릭스를 배운 학생 있나요? 네, 여전히 답이 없네요. 배웠나요? 벡터는 배웠어요. 예, 예, 매트릭스는 매트릭스에 대한 개념. 나중에는 결국은 선형 대수에서 이제 수강 신청해서 이제 배우는 학생들은 깊이 있게 배우지만 기본적으로 벡터와 매트릭스를 이용하는 이유, 이제 그거를 이제 여러분 시스템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풀이하면서 정확한 그 개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은 벡터와 매트릭스 안 배웠는 걸로 우리가 판단하고 진행해도 되겠죠. 자, 벡터를 배울 필요 없다 하면 요 장은 넘어가도 되나요? 그러면 넘어가도 된다고 벡터? 아니, 넘어가면 안 되고 안 배운 학생들도 많이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배운 학생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듣고 복습차 한번 이번 주 하면 이제 7장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벡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이제 벡터가 뭔지를 우리가 2차원 공간에서 먼저 배우고 우리가 3차원에서 확장해서 이제 좀 더 명확하게 개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공학에서나 중요한 게 이제 크게 두 개입니다. 역학적인 부분, 그 다음에 전기적인 부분 두 개가 나눠줍니다. 그래서 역학적인 것은 뭐 우리가 로봇이라든지 이런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뭐 자동차 같은 이런 물체들을 다루기 때문에 움직이는 걸 역학을 당연히 이제 우리가 풀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전기적인 부분은 우리가 이제 당연히 이제 저항과 그다음에 코일, 컨덴서, 전자 부품들을 이용해서 다루는 부분들, 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많이들 잘 알겠지만 우리가 크기만 있는 물리량을 우리는 스칼라라고 하고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는 벡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리량을 보면 벡터 크기 가지는 거 이제 힘의 종류가 되겠죠. 그래서 마찰력, 그다음에 속도, 그다음에 무게, 뭐 힘이 있는 그런 형태의 물리량을 우리는 벡터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 이제 크기만 가지고 있는 길이, 온도, 혈압 이런 것들을 우리는 스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게가 가해지고 있으면 이런 화살표를 이용해서 방향과 크기를 표현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마찰력 마찬가지, 밀고 있을 때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러한 힘들. 이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배웠던 그런 개념과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표기를 어떻게 하느냐? 출발점을 우리가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끝점을 B라고 했을 때 벡터 표현은 A, B 해서 출발점부터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 끝점을 해서 화살표를 이용해서 이제 표시를 합니다. 자 그리고 크기는 세로로 이제 선을 두 개를 그어서 이제 요 벡터의 크기를 이제 표시하는 기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벡터가 같다는 것은 이제 크기와 방향이 모두 같으면 이제 벡터가 같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하는 운동은 이제 계속해서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회전하는 물체는 벡터가 같은 게 아닙니다. 힘이 일정한 속도로 회전한다고 하더라도 방향이 다르다. 자, 그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출발점과 끝점을 표현한 것을 우리는 벡터로 표현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길이와 방향을 같으면 이제 두 벡터는 같다라고 우리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향이 반대인 것을 우리는 음의 부호를 취하고 역벡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크기가 k배 되는 것을 우리는 KB 벡터의 k배로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k가 0보다 크면 방향이 동일하고 0보다 작으면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그리고 0을 곱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0벡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곱해진 k가 0의 이 스칼라가 아닌 곱해졌다 그러면 두 벡터는 당연히 이제 평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AB 벡터의 스칼라가 곱하게 되면 항상 이제 크기는 달라지지만 평행한 그러한 조건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이제 벡터를 배웠다 그러면 모두 아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벡터를 이제 정의를 했으면 우리 연산을 하죠. 두 벡터의 이제 합을 구하는 것은 그림으로 구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AC 벡터와 AB 벡터 합을 구하라. 이제 그러면 벡터의 크기를 이렇게 해서 이제 다각형 형태로 크기를 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합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기준을 잡았을 때 두 개의 각각의 성분을 모두 더하니까 이제 이런 형태의 크기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벡터가. 그래서 이제 스칼라의 각각의 예를 들면 AC의 방향의 벡터 크기하고 그 다음에 AB 방향의 크기 두 개가 이제 합쳐져서 우리가 AD라는 크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평행사변형을 가지고 이제 두 개의 벡터를 크기를 합을 구하는데, 그럼 벡터의 차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차는 따로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정의하냐면 역벡터를 구합니다. 역벡터와의 합을 우리는 차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우리가 이제 AB에서 AC를 뺀 벡터를 하면 AC의 역벡터를 먼저 구하죠. 반대 방향으로. 그리고 역벡터와의 합의 원리를 이용해서 평행사 변형하면 자, 다음과 같은 우리가 차 AB와 AC의 차 벡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원리로 구하면 이제 다음과 같은 AB와 AC의 차는 C를 기점으로 해서 B를 향한 자, 이런 형태의 벡터로 우리가 표현이 되면 두 개가 이제 같은 벡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차원의 우리가 벡터를 표현한다 했죠. 그래서 두 개의 합을 구할 때나 차를 구할 때 요소가 이제 두 개가 있게 되는 그것을 우리는 2차원의 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기를 어떻게 하냐? 그 집합을 R2 이렇게 씁니다. 이건 R의 제곱이 아니라 R은 실수란 뜻입니다. 실수의 2차원이 있다. 자, 그 이야기는 뭐냐면 어떤 점 P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요소 이것을 표현하는 요소가 두 개가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X 여기 지금은 보면 2차원이니까 X축의 요소 X1과 Y축의 요소 Y1 자,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벡터 OP를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벡터를 표현하는 성분을 우리는 컴포넌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R 스퀘어 그래서 R의 2차원에 대한 벡터. 그래서 만약에 Rn 이렇게 쓰면 n 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해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박스 표시를 해서 A1, A2 이렇게 표시를 했죠. 자,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지난번에 우리가 매트랩을 이렇게 활용하면서 벡터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A1, A2 자,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벡터는 수의 배열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컴포넌트의 크기와 두 번째 컴포넌트 크기 뭐 계속해서 늘리면 n 개의 Rn 벡터의 컴포넌트들을 쭉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꺽쇠 표시로 해서 성분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상태 방정식이나 여러 가지 이제 표현할 때 벡터를 정의를 할 때 이와 같이 배열로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자, 이것도 벡터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꼭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난 이런 화살표로 이제 이 틀을 벗어나야 됩니다. 이 틀을 벗어나서 수의 배열 형태로 벡터를 이해하면 좀 더 고급적인 표현 방식을 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점 x, y에서 점 x 플러스 4, y 플러스 3 사이의 변이를 구하라. 자, 그렇게 되면 두 점 사이에 이게 이제 출발점과 끝점 해서 크기는 x축에 4칸, 그 다음에 y축에 3칸. 자, 이렇게 차이 나는 벡터를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원점을 중심으로 이 벡터를 그림을 그리면 이제 p 4,3 변이 벡터를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표현으로는 행렬로 4, 3 자, 이렇게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매트랩에서 우리가 쓸 때는 우리 행렬 벡터에서 A는 자, 4, 3 해서 트랜스포즈 하면 이제 A라는 벡터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X축의 크기, Y축의 크기 내부적으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의 X, Y 좌표는 표현을 안 하고 이제 크기만 이렇게 나열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벡터를 정의를 했으니까 이것의 이제 연산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자, 먼저 the same은 각각의 벡터에서 the same은 각 컴포넌트들의 합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 1,0인 벡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0,1 자, 이렇게 벡터가 있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벡터를 더하면 이런 벡터가 생기겠죠. 자, 이거의 합은 어떻게 정의하느냐? 각각의 컴포넌트, 즉 첫 번째 컴포넌트의 합 1, 그다음 두 번째 컴포넌트의 합 1 해서 1,1로 우리가 벡터가 정의하면 우리가 앞에 화살표로 그렸던 똑같은 모양의 벡터를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살펴본 내용을 우리가 벡터의 표기 방식을 이용해서 합을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 곱의 법칙에서 A 벡터에서 K 배를 한다는 것은 각각의 컴포넌트에 모두 K 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곱셈과 덧셈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벡터가 같다는 것은 뭐냐? 각각의 컴포넌트의 요소들이 모두 같다는 게 이제 벡터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크기와 방향이 같은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덧셈과 우리가 곱셈 벡터의 연산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subtraction 뺄셈은 역벡터의 합으로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벡터라는 것은 이제 벡터의 마이너스를 취한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는 앞에 정의한 것처럼 각각의 마이너스 1을 다 곱한 거하고 같은 결과가 되겠죠. 자, 그리고 A-B는 역벡터, 즉 A 더하기 마이너스 B 벡터의 합으로 정의가 되고, 자, 그러면 각각의 요소, 즉 A와 마이너스 B의 컴포넌트들의 합으로 우리가 벡터의 합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P1, P2 하면은 P1을 출발점으로 해서 P2, 자, 다음과 같은 벡터에서 OP1이 있고, 자, 그 다음에 OP2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벡터의 합은 각각의 컴포넌트의 합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자, 여기서 뺀 값은 자, OP1 이 벡터에서 출발점으로 해서 P2, OP2를 끝점으로 하는 이 벡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원점의 형태로 나타나면 그대로 이동해서 X 각각의 컴포넌트들의 차를 이용해서 우리가 OP 벡터를 표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정의대로 우리가 덧셈, 곱셈의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벡터를 표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원리를 이용하면 이제 A가 1,4 벡터, B가 마이너스 6, 3 이와 같은 벡터 두 개가 있을 때 각각의 덧셈, 뺄셈, 그 다음에 곱의 합, 자, 이와 같이 쉽게 원하는 대로 우리가 연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벡터 연산 굉장히 쉽죠. 자, 2차원에 대해서 이제 벡터 성질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곱셈과 덧셈의 원리를 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 법칙, 벡터 두 개의 순서를 바꿔도 그것은 연산의 결과는 같죠. 자, 그 다음에 덧셈의 순서를 바꿔도 우리는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영벡터를 합하면 자기 자신, 그 다음에 역벡터를 더하면 0이 되는 연산을 우리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영벡터의 정의는 뭐냐? 각각의 요소가 0이 되는 이 벡터를 우리는 영벡터라고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거는 우리가 아래 2차원에 대한 벡터의 정의가 되죠. 그리고 만 3차원이라 그러면 영벡터는 3개의 원소를 가지도록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기. 자, 벡터의 크기는 이제 다음과 같은 A 벡터가 있을 때 X축의 크기와 Y축의 크기 두 개를 각각 피타고라스에서 이제 연산을 하면 되겠죠. 자, 그 크기를 우리는 여기에 선 두 개가 있는 표시를 해서 크기로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노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음의 뜻은 뭐냐? 벡터의 크기라는 뜻입니다. 이 벡터의 크기를 계산하시오 하면 그 각각 차원에 따라서 2차원 같은 경우는 A1 제곱 더하기 A2 제곱의 스퀘어 루트 하면 우리가 이 벡터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벡터의 크기는 방향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만약 이런 형태의 크기가 있다 하더라도 이 노음의 크기는 0보다 작은 값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정의에 따라서 우리가 크기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고, 벡터의 매그니튜드 또는 랭스 또는 노음, 이런 수학적인 용어는 노음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자, 요 용어는 여러분들 처음 들어볼 겁니다. 벡터의 크기를 구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벡터의 크기가 1인 벡터를 우리는 유닛 벡터, 단위 벡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A 벡터의
단위 벡터 형태를 구하시오 하면 A의 크기로 나누면 그 길이가 1이 되겠죠. 그래서 A 벡터를 A의 노음으로 나눈 값을 우리는 단위 벡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네, 맞습니다. 크기랑 노음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스칼라에서 크기, 물론 매그니튜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수학적인 용어로는 이제 우리가 노음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벡터의 크기는 노음이다. 자, 그래서 이제 스칼라로 나누면 그 유닛 벡터의 이 크기는 1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길이가 있으면 그 길이의 크기로 나눈 그 값을 우리는 단위 벡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크기가 1인 벡터를 우리는 단위 벡터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2,-1일 때 같은 방향과 반대 방향의 단위 벡터를 구하시오. 자,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먼저 A의 크기는 어떻게 구합니까? 자, A 각각의 컴포넌트의 제곱에서 스퀘어 루트 하면 A의 노음 크기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루트 5가 되고 이 크기로 A 벡터를 나누면 이제 바로 단위 벡터가 되겠죠. 유닛 벡터 U가 되고, 자, 그래서 루트 5분의 1에 2하고 마이너스 1 해주면 다음과 같은 형태가 단위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표로 표현을 하면 자, 1,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자, 여기 형태의 이런 벡터가 되겠죠. 자, 이거의 길이는 당연히 크기가 이제 루트 5가 됩니다. 자, 이 A 벡터의 노음은 루트 5가 되고, 자, 이 루트 5로 나누면 단위 길이 형태 길이가 1인 벡터가 생기겠죠. 그래서 A 벡터의 루트 5분의 1 해주면 루트 5분의 2, 루트 5분의 마이너스 1 해주면 유닛 단위 벡터 U가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반대 방향이라 그러면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컴포넌트에 마이너스 해주면 반대 방향의 벡터가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단위 벡터가 생기는 컴포넌트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A 벡터와 B 벡터의 어떤 스칼라 곱을 해서 더한 형태는 우리가 앞 시간에서도 이제 계속 배웠던 요거를 우리는 선형 결합, 1차 결합, 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2차원에서의 모든 벡터는 특별한 벡터 1차 결합으로 우리가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한 벡터를 우리는 베이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차원에서는 우리가 XY 좌표계에서 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자, 이 좌표계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적인 표현을 위해서 기준을 잡은 좌표일 뿐입니다. 자, 이 좌표에서 X축의 단위 벡터를 I, 자, Y축의 단위 벡터를 J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면 이 I와 J를 이용하면 모든 우리가 C1I 더하기 C2J, 자, 이 벡터를 이용하면 임의의 우리가 A 벡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평면에 임의의 어떤 벡터라도 우리가 이와 같은 단위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 해서 I와 J를 우리는 기저 베이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I의 A1배, Y의 J 벡터의 A2배 해서 우리가 각각 A1, A2, 자, 이렇게 A 벡터를 표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표기법이 앞에서 배열 형태로 크기만 표현했는데 이것의 이제 실제적인 표현 형태는 이제 우리가 유닛 벡터, 단위 벡터 IJ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4i 플러스 7j,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와 j는 당연히 이제 서로 수직인 단위 벡터의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이와 같은 벡터를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IJ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벡터를 이와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고, I와 J를 두 개 합해서 이제 크기를 구하시오 하면 당연히 이제 크기가 1이고 루트 2가 되는 크기를 가질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연산도 이제 앞에 한 것처럼 우리가 덧셈과 곱셈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벡터가 다음과 같이 있고 B 벡터가 주어졌을 때 두 개의 합을 구하면
각각의 컴포넌트의 합으로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2와 7, 그래서 2,7이 다음과 같은 두 벡터의 합으로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subtraction 빼는 것은 두 벡터를 이제 마이너스에서 더하게 되면 각각의 컴포넌트에서 연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확장을 해서 3차원에서 우리가 벡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원에서는 앞에서 2차원까지는 우리가 두 개 컴포넌트 덧셈과 곱셈 원리만 이제 이해하면 충분히 표현할 수 있고, 3차원에서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좌표계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교 좌표계를 우리는 렉탱귤러 코디네이트 또는 이제 카티션 코디네이트, 이제 이렇게 수학적인 표현으로서는 카티션, 이제 이렇게 용어를 씁니다. 자, 이렇게 나온 것은 우리가 직교 좌표계를 쓰는구나, 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좌표를 어떻게 하느냐? x 좌표가 있으면 3차원이니까 한 개의 차원이 더 생깁니다. 그 차원을 어디로 만들어 주느냐? 자, x에서 우리가 y 순서대로 갑니다. x에서 y로 가는 방향으로 이제 오른손의 법칙을 씁니다. 그러면 손가락의 방향이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죠. 자, 그 방향에서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 자, 그것이 바로 G축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X와 Y 이렇게 축을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X에서 Y로 가면 이제 검지가 가르치는 방향은 화면에서 이쪽 안쪽으로 나오는 방향이 G축이 되겠죠. 그래서 X와 G, XY 축이 정해지면 항상 G축은 자동으로 이제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각각의 어떤 점 P를 표현하면 이제 세 개의 컴포넌트가 생깁니다. X축의 크기, Y축의 크기, 그 다음에 G축의 크기, 세 개의 크기를 가지고 어떤 3차원의 위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P, A, B, C 공간상의 위치를 나타내는데, 자, 두 개의 축을 이용하면 우리는 평면을 우리가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축 X를 한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축 X를 기준으로 자, A, 00 하면 이제 Y와 G가 0이 되는 점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Y 값도 0이고 G 값도 0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X만 값을 가지게 되겠죠. 자, X만 가지면 어떤 축의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 그 다음에 A와 B 값을 가지면 X와 Y 값을 가집니다. 그러면 G 값은 0이 되겠죠. 그래서 한 개 값이 0이 되면 요 회색 색깔이 되죠. 자, 여기에 대한 어떤 평면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Y에 대해서 어떤 한 값을 가지면 Y 축의 값을 가지고 G도 마찬가지 어떤 축의 한 값을 직선의 어떤 값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두 번째 만약에 0이 됐다. 자, 그러면 Y 값이 있으니까 XG 축이 되겠죠. XG, 자, XG에 X와 G에 대한 요 플레인이 되겠습니다. 평면을 우리가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첫 번째 X가 0이 되면 X축의 어떤 값이 되니까 까만 요 YG 플레인의 우리가 평면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X가 여기 올라왔네요. XG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3차원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요 XY 플레인을 가지고 위쪽에 4개 공간이 할당이 되겠고, 아래쪽에 보면 또 4개 해서 총 8개의 공간 해서 옥탄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8개의 구분으로 우리가 공간을 나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좌표로 우리가 점을 표현하면 이제 X, 자, 이와 같이 X축과 Y축, G축을 표현했을 때, 자, 4,5,6을 표시하시오. 그러면 X가 4, 자, 하나, 둘, 셋, 4개, X축에서 4개 정도 튀어나오게 되겠죠. 자, Y는 5, 그러면 Y축에서 5칸 가면 요 지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G축에서 6칸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면 이제 G축에서 4,5,6을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하면 X가 마이너스 2, 그럼 요 D편에 되겠죠. 그 다음 Y도 마이너스 2, 그 다음 G축은 0이니까 여기 점을 찍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차원 공간에서 어떤 점을 표현한 것은 우리가 8분면 중에 한 개 속해서 표현할 수 있고, 자, 한 개의 값이 0이 되는 건 xy 평면상의 어떤 점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3차원 공간에서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2차원을 확대하면 되겠죠. 그래서 P1과 P2 사이에 우리가 거리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제 이 D의 거리를 구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일단은 먼저 XY 평면상의 거리를 먼저 구합니다. 자, 그러면 자, P1과 P2니까 자, P1은 X고 P2는 이제 Y에 대한 컴포넌트를 가진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X와 Y에 대한 거리를 먼저 구합니다. 자, 그러면 루트에 이 거리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X와 Y에 대한 거리를 먼저 구한 다음에 차원이 한 개 더 있으니까 G축으로 또 우리가 거리를 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구했던 두 개 사이 거리에 그 다음에 제곱, 그 다음에 G축에서 제곱해서 해주면 우리가 두 점 사이의 전체 거리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루트에서 제곱하니까 이놈은 없어지고 전체 P1과 P2의 거리를 구하시오 하면, 자, P1의 요소가 X1, 그 다음에 Y1, G1. 자, 이게 X1이죠. P1. 자, P2는 X2, Y2, G2.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두 개 사이 거리는 각각 x의 제곱, y 제곱, g의 제곱을 가지고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확장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원에서 이제 요게 한 개의 값을 더 추가해 주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각각의 컴포넌트들의 차에서 거리를 구하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쉽게 구할 수가 있고, 자, 중간점을 구하는 것은 마찬가지 두 포인트를 더해서 나누기 2 해주면 중간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이 두 점이 있을 때 두 개의 중간점을 구하시오 하면 이 두 개 더해서 중간점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차원 공간에서의 컴포넌트, 자, 다음과 같이 x와 y, g에 대한 요소로 우리가 성분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는 R의 3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R은 실수입니다. 리얼 밸류에 대한 3차원 공간이다. 자, 마찬가지 2차원의 확장과 같이 더셈과 곱셈 정의를 할 수 있고, 벡터가 크다는 뜻을 우리가 그 다음에 음의 값을 가지고 subtraction의 의미, 그 다음에 제로 벡터, 매그니튜드 구하는 방법 다 이제 우리가 합리적으로 정의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P1, P2 간에 다음과 같이 이제 P1의 점과 P2 점이 있을 때 P1, P2 벡터를 구하시오 하면 이제 각각의 컴포넌트들의 차를 이용해서 벡터를 구할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요 벡터를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표현을 하면 파란색의 이와 같은 벡터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P1, P2 사이 벡터 P1, P2를 구하시오 하면 P1을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 자, 그 다음에 8-6, 그 다음에 3-2에서 P1, P2의 벡터를 구할 수가, 이 벡터는 원점을 기준으로 나타나는 그 벡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위 벡터 정의를 했죠. 크기가 1인 벡터를 단위 벡터라 했습니다. 그래서 노움, A의 노움을 크기를 구하면 각각의 크기에 제곱해서 루트 하면 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기로 나누면 7분의 다음과 같이 단위 벡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베이시스 개념을 확장해서 하면 이제 세 개의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시스는 I, J, K 해서 각각의 베이시스를 이용해서 임의의 A 벡터를 또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A, B, C, 어떤 벡터를 표현한 것은 I 벡터가 크기가 A1, J 벡터가 A2, 자, K 벡터가 A3인 벡터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같은 표기법은 IJK와 표현하면 이와 같이 똑같이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가 0이면
XY 플랜이 되나요? 어쨌든 요 YG 플랜이 되네요. YG X가 0이니까 YG 플랜이 되네. 자,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자, A 벡터가 지금 보면 J가 0이죠. 그래서 J가 0일 때는 XG 플랜에 있는 벡터 형태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03 하면 XG 플랜의 어떤 벡터를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고, 그 크기를 구하는 건 노음을 표시를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벡터를 연산을 하시오 하면 A 벡터의 5배, 그러면 각각 컴포넌트의 5배 하게 되겠죠. 그다음 B 벡터 2배. 자, 빼는 것은 마이너스 해서 각각의 요소들로 이제 연산을 해주면 우리가 쉽게 벡터 연산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앞에 이제 정의를 다 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배웠던 내용들이고 이제 아는 내용이고, 이제 중요한 게 오늘 알아야 될 내용의 핵심입니다. 도트 프로덕트입니다. 자, 도트 프로덕트는 이제 다른 말로는 인너 프로덕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너 프로덕트 내적이라고 하고, 도트 프로덕트 이야기를 하고, 도트 프로덕트를 하고 나면 그 결과가 뭐가 나오냐면 이제 스칼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스칼라 프로덕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도트 프로덕트는 어디에 많이 나오느냐? 역학이나 전기, 자기, 특히 이제 힘을 얘기를 할 때 많이 나옵니다. 자, 힘을 다룰 때 우리가 도트 프로덕트를 연산을 많이 씁니다. 자, 도트 프로덕트 A, B의 두 개의 벡터가 있을 때, 자, 이걸 그냥 곱하시오 하면은 연산이 정의가 없습니다. A 벡터와 B 벡터를 곱하기, 이거는 없습니다. 이런 표시는 나중에 하겠지만 이거는 다른 연산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곱할 때 우리가 별표 표시를 해도 뭐 되겠지만 도트 프로덕트는 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도트 프로덕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A의 벡터에다가 점을 찍고 B 이렇게 하면 두 개의 벡터를 인너 프로덕트 내적을 구하는구나,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 연산은 지금까지 여러분 사측 연산에서 배운 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요 연산은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자, 각각의 순서대로 A1과 B1을 곱하고, 자, 그다음 A2와 B2를 곱해서 더해주는 연산으로 우리가 내적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연산하면 이거는 인너 프로덕트. 3차원 같으면 각각 3개의 컴포넌트에 대해서 각각의 컴포넌트를 곱하고 그 다음에 더해주면 우리는 인너 프로덕트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연산의 정의는 굉장히 쉽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물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걸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A 벡터, B 벡터 있을 때 도트 프로덕트를 구하시오 하면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그냥 곱하고 더한 연산을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결과는 뭐가 나옵니까? 이와 같이 스칼라가 나옵니다. 자, A, B 벡터가 어떤 형태가 있습니다. 벡터가 자 있는데 이거를 도트 프로덕트 하니까 어떤 스칼라가 나왔습니다. 자, 요것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찾아보게 될 텐데, 일단은 연산의 정의부터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도트 프로덕트를 우리가 베이시스를 이용해서 한번 연산을 해보면, 자, I 벡터가 100이었고 J는 010이고 K는 001이었죠. 그래서 도트 프로덕트 하면 어떤 결과가 나? IJ를 한번 곱해보겠습니다. 각각 곱하면 자, 1이 돼야지 값이 나오는데 곱해서 이제 결과가 0이 다 한 번씩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도트 프로덕트 하면 무조건 0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언제 1이 되느냐? 같은 벡터를 곱했을 때만 1이 되는 결과가 나오겠죠. 자, 정의대로 쓰면 그대로 우리가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벡터의 내적은 자, A 도트 프로덕트 B 해서 0이 됐다. 자, 0이 됐다는 얘기는 A가 0이거나 B가 0 둘 중에 한 개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0이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죠. 만약에 A가 0이고 B가 0이면 이건 결과는 이제 0이 당연히 되겠죠. 자, 그다음 교환 법칙 당연히 성립을 하는 거고, 자,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죠. 그다음에 분배 법칙 성립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정의대로 이제 해보면 당연히 성립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스칼라 구분 내적을 한 다음에
한 결과나 그 전에 한 결과가 같다. 자, 알 수 있습니다. 자, 도트 프로덕트 두 개 하면 자, A 두 개 컴포넌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A1 그 다음에 A2 자 하고 도트 프로덕트 A1, A2 똑같은 걸 해주면 내적을 해주면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 자, 이렇게 같이 되겠죠. 자, 이 같은 정의는 우리가 앞에서 벡터의 노음을 계산할 때 했는 정의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노음의 제곱을 해주면 이제 두 개의 벡터의 내적의 정의하고 같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 벡터의 크기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느냐? 자, 두 벡터의 내적 인너 프로덕트 한 다음에 루트 취하면 A의 내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크기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적을 정의를 해서 이 벡터의 우리 크기까지 연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증명은 여러분들 앞에 정의한 대로 순서대로 해주면 A의 노음의 크기를 쉽게 구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도트 프로덕트의 물리적인 개념입니다. 자, A와 B를 우리가 내적을 구하면 자,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자, A와 B 벡터가 어떤 이루는 각도 세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 크기와 B 크기 해서 이 A, B 두 개의 벡터가 이루는 각도가 있습니다. 이 각도를 곱한 거하고 같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A라는 사람이 F1이라는 힘으로 끌어당긴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만약에 F2라는 같은 힘을 해서 같은 방향으로 같이 끌어당기면 어떤 물체를 당기면 결국은 F는 F1 더하기 F2로 이렇게 더하면 되겠죠. 자, 근데 F2라는 사람이 똑바로 안 당기고 45도 위로 해서 F2를 당긴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끌어당기고자 하는 방향이 이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100% 힘이 전달이 안 되겠죠. 얼만큼 전달됩니까? F2의 X축 방향만큼만 힘이 전달되죠. 자, 그런 연산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도트 프로덕트입니다. 자, 그래서 AB의 내적이라는 것은 그 방향에 대해서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의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만약에 0도면 두 개 그냥 더한 것 같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각도가 틀어지게 되면 그 코사인 세타 성분만큼만 영향을 가해준다. 자, 그렇게 해서 내적의 개념이 이와 같이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수학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가 다음과 같이 벡터로 나타나고 B도 벡터로 나타냈을 때 자, B-A를 구하면 다음과 같이 벡터를 구할 수가 있죠. 자, C 벡터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삼각형 ABC에 대해서 두 벡터 AB가 이루는 각도와 우리가 코사인 제2법칙을 이용해서 그대로 이제 요거를 구해 보면 자, 전개해 보면 다음과 같은 식이 유도가 됩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거죠. 자, 이것은 여러분들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각삼각형 이렇게 이제 구해서 각각의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하다 보면 코사인 제2법칙이 유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결과를 보면 이 삼각형의 이 길이의 크기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한 것에 자, 맞은편 마주보는 각에 대한 코사인 2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뺄셈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자, 이 A 크기와 B 크기의 코사인 세타는 요 식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식이 정리가 되죠. 자, 이렇게 되는데 이제 C 벡터는 뭐냐면 B 빼기 A였습니다. 그래서 B 빼기 A를 이용해서 식을 다시 정리해서 하면 제곱되는 항은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A와 B의 각각의 곱, 즉 A의 내적 항만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A와 B의 내적은 어떻게 연산이 되느냐? A 크기와 B 크기 코사인 세타로 정의가 된다는 겁니다. 자, 수학적으로는 이렇지만 우리 물리적으로 보면 두 벡터의 크기에다가 이루는 각도. 그러면 어떤 우리가 벡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를 구하시오 하면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자, 코사인 세타는
A의 크기, 그 다음에 B의 크기, 그 다음 A 도트 B 해서 내적에다가 각각의 크기로 나눠주면 두 벡터에 이루는 각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내적의 표현 방법. 자, 우리가 수의 배열 형태로 정의할 때는 A1, B1 더하기 A2, B2. 자, 이렇게 해서 내적을 구하고, 자, 각각의 이제 다른 형태, 벡터 형태로 이루는 각으로 표현할 때는 A 크기, 그다음 B 크기의 코사인 세타로 표현된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벡터가 0보다 크다. 자, 내적을 했는데 0보다 크다. 자, 그러면 0하고 90도 사이에 같은 방향으로 이제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같은 방향에 있을 때고, 자, A와 B의 내적이 0보다 작다. 자, 그렇게 되면 90도보다 더 꺾어진, 자, 이런 형태가 되겠죠. 당연히 이제 코사인 세타가 이제 0보다 작은 경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 도트 B 했는 내적이 0이 된다. 자, 그 뜻은 뭐냐면 두 개가 서로 직교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0이 되는 형태를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벡터가 수직인지 그거를 이제 수학적 용어는 오소고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벡터가 수직, 직교, 오소고날 또는 퍼펜디큘라 두 개의 용어를 같이 씁니다. 자, 그런 경우는 내적이 0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벡터를 내적을 해보면 0이 되는지 확인하면 요거는 결국은 수직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평행하면 어땠습니까? 평행하면 코사인 세타가 1이 되겠죠. 1 또는 마이너스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적은 우리가 수직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연산이다. 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내적 B는 A 크기와 B 크기의 코사인 세타. 자, 이거를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입니다. A 오소고날 B는 A 인너 프로덕트 또는 도트 프로덕트는 0이다. 해서 A 벡터가 있고 B 벡터가 있을 때 우리가 도트 프로덕트 해봅니다. 정의에 따라서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도트 프로덕트 하면 0이 되죠. 자, 0이 되기 때문에 A, B는 지금 언뜻 봐서는 이게 수직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공간적으로 보면 수직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A 내적 B 나누기 A 놈 그다음 B 놈. 자, 이와 같이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A와 B가 이와 같이 주어졌을 때, 자, 각을 구하는 것은 A 크기, 자, 각각의 요소의 루트, B 크기, 자, 인너 프로덕트는 구하면 14라는 걸 쉽게 계산할 수 있고, 자,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9분의 루트 49 해서 아크 코사인 구해보면 대략 44.9도라는 걸 하고 라디안으로 표기하면 0.77 라디안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벡터 사이에 이루는 각도를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코사인으로 우리가 벡터를 우리가 베이시스죠. IJK를 가지고 한번 표현을 할 때 각각의 성분이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자, I의 성분은 X축 성분이 가지는 거죠. 그리고 I와 J와 K 이 베이시스 벡터를 이용해서 A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A 벡터가 X 벡터와 이루는 각을 우리는 알파, 그 다음에 Y와 이루는 J 벡터와 이루는 각을 베타, 자, 그 다음에 G축과 이루는 각을 감마.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코사인 알파는 마찬가지 크기를 어떻게 하면 A 벡터에, 자, A1에다가 A의 크기로 나누면 이제 코사인 알파가 나오겠죠. 자, 마찬가지 베타는 A의 벡터 크기에다가 분해 A2 해주면 크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의 우리 삼각형의 삼각함수 원리를 이용하면 각각의 각도를 구할 수가 있고,
자, 그래서 A의 방향 코사인을 다음과 같이 A 노음의 크기로 각각 나누면은, 자, 각각이 나타나는 게 I 성분의 크기, 그 다음에 J 성분의 크기, 그 다음에 K 성분의 각각의 크기로 해서 단위 벡터로 우리가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A 벡터를 다음과 같이 A의 노음 크기로 나눠주면 각 축에 이루는 각도 성분으로 나타나고, 그 크기를 모두 더하면 1이 되는, 즉 크기가 1이 되는 단위 벡터의 형태가 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축에서 이루는 각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디렉션 앵글, 방향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A 벡터가 주어졌을 때 방향 코사인과 방향각을 구하는 방법은, 자, A의 먼저 크기를 구하죠. 자, 크기는 3루트 5를 구하고, 이 3루트 5에 대해서 각 축에 대해서 나눠주면 각 축에 대한 이루는 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방향각은 다음과 같이 IJK 벡터에서 이루는 각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X축, 그 다음에 Y축, 그 다음 G축 하면 3차원 공간에서 X 2에 Y는 5칸, G는 이제 한 이 정도 벡터가 생기겠죠. 그래서 각각의 이루는 각도를 우리가 모두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A 벡터가 있을 때, 자, B라는 벡터가 있는데 이 B 벡터의 성분을 얼만큼 갖고 있는가, 자, 그런 걸 계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시스가 되는 IJK의 성분은 우리가 미리 이렇게 정해져 있죠. 자, 그렇게 정해져 있지만 이미의 B 벡터를 가지고 A 벡터가 어떤 B 벡터의 성분을 얼만큼 가지고 있는가를 구하려면 A 크기에 코사인 세타 해주면 요 크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분의 크기가 얼만큼 있는지. 이제 이게 방향이 반대라 그러면 코사인 세타면 마이너스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컴포넌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A 벡터의 컴포넌트, 어느 컴포넌트느냐? B 벡터 상의 컴포넌트를 구할 때 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컴포넌트 BA라는 것은 A 벡터의 B 벡터 성분이 얼만큼 있느냐? 자, 이 B 벡터의 성분은 A 크기의 코사인 B와 이루는 각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코사인 세타는 앞에서 우리가 두 벡터 사이에 이루는 각은 어떻게 됩니까? A 크기, 그 다음에 B 크기 분의 A 도트 프로덕트 B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가 없어지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B의 노분의 A 도트 B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벡터가 있을 때 A 벡터의 B 성분을 구하시오 하면 도트 프로덕트에서 B의 노음으로 나누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포넌트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된다. 자, A 벡터가 있고 B 벡터가 있을 때, 자, A 벡터의 B 컴포넌트 그러려면 이제 B 벡터의 단위 벡터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B의 크기에서 루트 6 나눠준 단위 벡터, 자, 요게 있고 요 벡터와 A 벡터와 도트 프로덕트 해주면 이제 컴포넌트 성분이 나타납니다. 이 컴포넌트는 B 벡터의 크기로 나오죠. 그래서 도트 프로덕트 해주면 스칼라 크기로 나타납니다. 컴포넌트라는 것은. 그래서 다음과 같이 두 벡터의 크기를 나눠주고 단위 벡터 B의 단위 벡터에다가 도트 프로덕트 해주면 우리가 성분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B 벡터의 A 방향의 성분입니다. 그래서 B 벡터에다가 A의 단위 벡터로 도트 프로덕트 해주면 되죠. 그래서 A의 단위 벡터를 먼저 구하고, 자, 거기에서 B 벡터와 인더 프로덕트 해주면 그 A 벡터의 성분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분, 벡터의 성분 컴포넌트, 자, BA는 A 벡터의 B 벡터가 성분을 찾아낼 때 도트 프로덕트를 이용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 개념을 확장해서 여러분들 프로젝션이라는 개념을 또 정의를 합니다. 자, A 벡터를 프로젝션 하는데
프로젝션은 뭐냐? 자, A 벡터가 있을 때 위에서 이제 우리가 빛을 내려 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림자가 생기겠죠. 자, 그러면 그 그림자, 요 까만색 벡터를 찾는 겁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컴포넌트라는 것은 A의 B 성분만 찾았죠. 자, 그거는 스칼라 값이었습니다. 이 스칼라 값에서 자, 요게 B 성분의 프로젝션 그림자 해주면 길이가 이만큼 길어져야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프로젝션 해준 거는 길이만큼 곱해줘야 됩니다. B 벡터를. 자, 그렇게 해서 자, 컴포넌트 성분을 앞에서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B 벡터의 단위 벡터를 곱해주면 요거는 크기입니다. B 성분의 크기. 그 다음에 요거는 방향입니다. 단위 벡터의 방향. 그래서 두 개를 곱해주면 프로젝션이 됩니다. 자, 따라서 자, 요 컴포넌트 B는 뭐였냐? 자, B 벡터의 크기 분의 A 도트 B 이렇게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자, B가 있고 B가 있습니다. 그래서 B의 노음의 크기 제곱은 바로 B 인너 프로덕트, 도트 프로덕트 해주면 분모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분자는 A 도트 B가 나옵니다. A 도트 B 그리고 B. 그래서 프로젝션은 어떻게 연산을 하느냐? 자, 좀 복잡해졌죠. 자, B는 프로젝션. 자, BA는 어떻게 하느냐? 자, B의 도트 프로덕트를 해주고 B 벡터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A 도트 B. 그래서 B가 4개가 생깁니다. 이렇게. 분자는 A의 B 방향으로 프로젝션 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개념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연산, 프로젝션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컴포넌트 성분의 B 성분을 뽑아내는 겁니다. 각각. 자, 그렇게 해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연습을. 자, B 벡터를 A의 투영 벡터, 자, A 벡터의 B 방향으로 프로젝션 시킵니다. 그러면 A의 프로젝션 B 해주면 자, B 도트 B, A 도트 B 이렇게 연산한다 했죠. 그래서 B의 인너 프로덕트 자 해주면 두 개 이제 해주면 2 곱하기 2 4 3 3 9 13 루트 13이 되겠죠. 13이 되고 자, 그 다음에 A 도트 B 해주면 이제 스칼라 값이 나오죠. 자, 각각에 나오고 자, 그 다음에 B 벡터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연산을 해도 되고 지금 컴포넌트를 이용해서도 되겠죠. 자, 컴포넌트 A의 컴포넌트 B축 방향의 컴포넌트는 어떻게 구하느냐? B를 단위 벡터로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럼 루트 13의 B 벡터. 자, 그 다음에 A와 인너 프로덕트를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인너 프로덕트 해주면 스칼라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B 벡터의 크기 성분이 나오고 자, 이 크기 성분에다가 그 다음에 B 방향의 단위 벡터. 자, 단위 벡터 앞에서 구했습니다. 자, 그거를 곱해주면 바로 우리가 프로젝션 한 결과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벡터가 이와 같이 됐을 때 B 벡터 방향으로 우리가 코사인 세타 방향으로 점선을 내렸을 때 이 벡터를 이와 같이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 벡터의 프로젝션 그 다음에 B의 수직된 방향을 우리가 오소고날이라 합니다. 자, B 벡터의 오소고날 성분. 자, 프로젝션 된 거 오소고날 두 개를 합하면 우리 A 벡터를 그대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소고날 성분을 어떻게 구하느냐? A에서 프로젝션 했는 걸 빼주면 되겠죠. A에서 프로젝션 했는 벡터를 빼주면 요 수직된 성분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션 했는 성분의 수직 성분의 벡터를 구하시오 하면 A에서 프로젝션 했는 벡터를 빼주면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벡터 연산입니다. 자, 프로젝션 마찬가지 벡터가 되고 요것도 벡터입니다. 그럼 벡터의 뺄셈은 각각의 컴포넌트 뺄셈이 되겠죠. 그래서 벡터를 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걸 어디에 쓰느냐? 자, E를 구할 때 우리가 도트 프로덕트를 씁니다. 자, E를 구할 때 어떤 물체에 힘 F를 가해주고, 자, 다음과 같이 힘을 가해줬을 때 코사인 세타 방향으로 힘을 주면, 자, 한 일은
F 곱하기 코사인 세타 곱하기 거리가 되겠죠. 힘 곱하기. 그래서 각각을 자, 코사인 세타 놈을 이용하면 이와 같이 연산이 됩니다. 자, 이런 연산은 도트 프로덕트의 정의하고 같죠. 그래서 F 곱하기 돛 곱하기 D 해서 연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P1에서 P2까지 이동을 했을 때 힘이 2,4로 힘을 작용을 했을 때 한 2를 구하시오 하면 이제 이 힘의 벡터 도트 프로덕트 이 방향 벡터 해주면 한 2를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코사인 세타 구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각각의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한 2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크로스 프로덕트라는 걸 배우겠습니다. 자, 크로스 프로덕트 배우기 전에 오늘 정리하는 거는 우리가 벡터라는 것을 배웠고, 자, 도트 프로덕트가 뭔지, 어떻게 연산하는지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도트 프로덕트는 그게 두 가지 이제 우리가 컴포넌트, 그 다음에 프로젝션 어떻게 하는지 배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지금 출석 체크는 어떻게 하느냐.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여기 LMS 들어가면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어가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제출한 학생들이 있네요. 그래서 시험 맞나요? 자,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들어가서 하면 숫자만 쓰면 됩니다. 쪽지 시험으로 출석 체크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되면 출석 체크 되니까 혹시 이게 시스템이 안 되는 학생은 이 채팅창에 남겨주기 바랍니다.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자, 지금부터 이 퀴즈 실시하면 되겠습니다.